그럼 뭐 끝난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런 의료검정 결과가 나왔을 때 정말 의료검정 결과가 우리한테 유리하게 나왔다, 잘 나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런 감정 결과에 대해서도 보험회사는 달리 해석해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안녕하십니까.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인곤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변호사님과 후유장애 보험금에 관한 소송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례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는 본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글라인더로 이제 환풍구 작업을 하다가 이 글라인더가 작동을 하던 중에 이제 떨어지면서 그 피보험자의 다리에 손상이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신경 손상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를 이제 병원에서 봉합술을 시행했는데 결국에는 정상적으로 회복이 못 되고 다리와 발가락에 이제 장애가 남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됐는데, 우선 이제 사고 경위만 이제 봐서는 뭐 어떠한 후유장애 보험금이 청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이 사건은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 글라인더 사고가 시간적으로 급작스럽게 일어났고, 그리고 사고자가 의도한 사고가 아니었고, 네. 또 글라인더라는 외부 물체에 의해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상해 요건인 급격성, 유연성, 외래성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보험자는 수술받은 병원에서 발목 관절 장애가 20%, 그다음에 이제 발가락 장애 20% 해서 총 40%의 후유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그럼 이제 보험사는 이에 대한 이제 보험금을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먼저 후유 장애 보험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살펴보면 가입 금액에서 후유 장애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1차적으로 이런 후유장애 지급률이 과다하게 산정이 됐다, 너무 과다하게 됐다, 또한 한시장애 5년인 장애이므로 지급률의 20%만 인정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뭐 이제 뭐 말씀하신 거 보면 결국에 이제 보험회사가 후유장애 보험금을 적게 준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우선 이제 발목 관절에 대해서 이제 약관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좀 보면은 한 달에 3대 관절 중에 한 개의 다리에서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는 30%, 심한 장애인 경우는 20%, 뚜렷한 장애인 경우는 10%, 약간의 장애인 경우는 5%의 후유장애 지급률을 산정할 수 있도록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보험사가 문제를 삼았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피보험자의 장애는 그중 심한 장애가 있을 때인 20%에 해당한다는 장애 진단서가 발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의 이제 뚜렷한 장애는 한 관절에서 그 정상 범위에 대해서 4분의 3 이상이 제한되었을 때가 20%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근전도 검사상 심한 소견이 있고 근력 검사상 1등급인 경우에는 똑같이 심한 장애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피보험자는 이제 그 운동 범위 제한이 4분의 3 미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근력 검사에서 1등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심한 장애인 20%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보험회사는 심한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었고, 또한 발가락의 경우에는 회복이 되기 때문에 한시장애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약관에서는 이제 5년 이상의 한시장애인 경우는 20%, 그 다음에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아예 장애 지급률을 산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요, 만약에 내가 10%의 장애 지급률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보험회사에게 1억이라는 보험가 가입 금액이 됐다고 하면 10%인 1,000만 원을 청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1,000만 원이 청구가 되는 게 아니라 한시 5년 이상인 경우에는 20%를 곱해서 200만 원을 지급이 되고, 한시 5년 미만인 경우는 아예 지급을 안 한다, 이런 규정이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일 보험사의 이런 주장대로라면 피보험자는 발가락 장애 지급 20%에 해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시 5년 장애이므로 20%인 거기에 다시 20%를 곱한 4%의 장애 지급률에 따른 보험금만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뭐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경이 이제 아예 절단이 되면은 그 회복이 굉장히 느리거나 아니면 회복 자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보험회사는 어떠한 근거로 회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저도 손사님 말씀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보험회사는 뭐 손사님 채널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던 의료 자문의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자문은 이제 보험회사가 지들이 아는 의사에게 이제 답변을 구하는 거고, 또 이제 뭐 환자를 직접 치료도 하지 않은 거고, 심지어 이제 누가 작성한지도 알려주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이런 의료 자문을 가지고 실제 환자를 치료했던 후유 장애 진단서를 무시한다는 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죠. 그런 게 저도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국 의뢰인은 보험회사에게 상해 후유 장애 보험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를 했다라는 소송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이제 의학적인 부분이 많이 개입되는 분쟁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주로 의료 감정이라는 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의료 감정, 이거는 뭐 일반인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네, 판사분들은 일반적으로 법에 대해서는 굉장한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계시지만 그렇죠. 의사만큼의 어떤 그런 유식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당연히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러한 자기의 장애율을 부풀릴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 자문을 통해서 네. 장애율을 낮추기 위한 이런 다툼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법원에서는 판사가 이런 지식이 없다 보니 법원에서 지정하는 의사에게 소견을 구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대학병원에 이제 의사에게 감정을 맡기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그 의료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은 그 의료 감정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이런 보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의료 분쟁에서는 전문가의 의견 청취가 굉장히 중요하고 100%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법관이 이런 의료 감정의 결과를 토대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 내용을 보면은 최초 이제 피보험자가 치료받은 병원에서 진단받은 후의 장애 진단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발목 관절의 경우 근전도 검사 결과 불안전 손상이 있고 근력 등급이 1등급이므로 20%의 장애 지급률이 된다라고 했고, 발가락의 경우에도 모든 발가락의 움직임이 정상 범위에 비해서 반 이상 줄었기 때문에 20%이므로 총 40%에 해당하는 장애 지급률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고, 또한 이제 이게 이제 보험회사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한시장애와는 전혀 다르게 회복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 끝난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런 의료 검정 결과가 나왔을 때 정말 의료 검정 결과가 우리한테 유리하게 나왔다, 잘 나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런 감정 결과에 대해서도 보험회사는 달리 해석해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발가락 장애는 20%를 인정을 했지만 발목 관절의 경우에는 20%가 아니라 10%만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총 30%에 해당하는 장애 지급률만 인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약관에서는 이제 발목 관절에 심한 장애라고 한다면은 근전도 검사상 심한 손상이 있고 근력 검사에서 1등급인 경우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정에서도 그렇게 판단했는데 보험회사는 그런 주장을 했다는 건가요? 네, 그런데 의뢰인의 근전도 검사 결과는 심한 손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워딩이 좀 중요할 수 있는데 불안전 손상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심한 손상이 아닌 불안전 손상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불안전 손상. 자, 그러면 100%가 다 손상이 되면은 불안전 손상이 아니라 완전 손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예 손상이 안 됐다라면은 그 손상이란 단어 자체가 안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제 100%는 완전 손상이 될 수 있고 0%는 손상 자체가 없지만, 네. 그럼 그 사이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그런 범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죠. 네. 그럼 심한 손상의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네, 오늘 바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부분을 저희가 법원에서 주장을 했었습니다. 결국 약관 규정에 의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가 되는 경우에는 이런 약관을 작성한 보험회사에게 불리하게 해석이 되어야 되고, 작성자 또한 불이익 해석 원칙.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이죠. 따라서 약관에서는 심한 손상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험회사가 보험회사 주장하지 주장이 못한다. 못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사람 직접 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상태를 보면은 혼자 그 발목이나 발가락에 힘을 줄 수 없어가지고 발목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아예 움직이지 못한 거는 아닌데 거의 정상 범위에 대해서 30% 정도? 이 정도밖에 못 움직였고, 또 이제 환자를 치료해줬던 의사와 그 다음에 법원에서 시행한 감정 의사도 마찬가지로 30% 정도밖에 안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정도면은 굉장히 심한 손상 아닌가요? 그죠.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상식적으로만 봤을 때도 가동 범위가 30%밖에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정말 심한 손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을 저희가 주장을 했고, 네. 법원 역시 완전 마비에 해당하진 않지만 이런 부분이 분명한 신경 손상이 존재를 하고, 이는 근전도 검사상에 심한 손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발목 관절의 장애가 20%에 해당한다고 두고 봤던 것입니다. 법원에서? 네. 그럼 결국 이제 발목 20%, 발가락 20%, 합계 이제 총 40%의 장애 지급률로 판단이 된 거네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최초 의뢰인이 병원에서 발급받은 휴유장애 진단서와 동일하게 장애 지급률이 결정이 되었고, 보험회사로부터 해당 휴유보험 장애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는 이런 이제 전액 보험금뿐만이 아니라 소송 비용이랑 이자까지 다 이제 부담하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뭐
보험회사가 주장했던 그런 의료 자문과는 이제 아예 상반되는 그런 내용의 판단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보험회사는 의료 자문을 내세워가지고 보험금 지급을 못하겠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사례와 같이 소송을 통해서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회사의 그 주장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과연 내 상태가 진짜로 안 좋은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을 하고 소송을 통해서 다투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후유장애보험금 소송에 관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